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내용을 빚은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반발했던 이낙연 대표 측도 다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출마를 고심하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 지도부가 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지도부 결단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2달 가까이 진통을 겪어온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결론 지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건데요. 일부 최고위원들은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송영길 대표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9월 5일까지 본경선을 치르고요. 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9월 10일까지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세부 일정은 오늘 오후 결정하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흥행을 고려해 이 코로나19 집단 면역 뒤 11월에 경선을 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밝혔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민주당 내 대선 경선 연기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요. 네, 잠재적 야권 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막판 등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최 원장의 지인은 가족들이 크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이 주말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최 원장이 다음 주 초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측근의 말까지 전해지면서 이 대권 도전을 결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이에 야권은 다음 주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 주 화요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이미 경쟁의 신호탄을 울렸는데요. 윤 전 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과 함께 애국 등 보수 전통 가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마 선언으로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잠룡이죠. 이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 출마 선언 날 이 대국민 보고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맞불을 놓은 셈인데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선 이렇게 비수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의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와 황교안 전 대표가 몸풀기에 나서면서 이 야권의 대권 경쟁도 점점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시간표를 바꾸지 않기로 하면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당헌대로 9월 10일 전에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연기와 불가로 나뉘어 경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국민과의 약속 원칙을 지키기로 한 건데요.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달가량 먼저 대통령 후보를 뽑기로 한 데는 먼저 정해놓고 선거에 집중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때마다 경선 시간표와 경선 원칙을 두고 논란은 반복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선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사태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경선 연기를 논할 틈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기 위해서 주자들끼리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가 집중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전에 대선에까지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니까 지금은 인지도가 높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우세를 점하고 있겠죠.
그러나 더민주는 과거에 2012년에 대선 경선 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결선 제도도 있고 국민 경선이라든지 이런 룰이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의 룰 정도로만 정리가 돼도 저는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선 2012년을 떠올리곤 합니다. 당시 당무위 의결로 후보 선출 시점을 대선 90일 전으로 미뤘습니다. 경선 기간이 전당대회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컸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경선 연기로 대선 3개월 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 한 달 전인 11월까지 단일화 이슈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패하면서 당내에선 경선 연기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측에선 2002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선 승리했지만 선거 8개월 전 후보로 선출된 후 하락하는 지지율로 고생했던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새천년 민주당은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는 국민 경선으로 엄청난 관심을 얻었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주자는 이인재 후보였지만 최대 격정지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기면서 새천년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도 노무현이 선택됐습니다. 말 그대로 대이변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오늘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이 지지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효과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생기면서 민주당 내부는 흔들렸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때 너무 일찍 뽑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말이 돌았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경선 연기와 경선 규칙을 놓고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 이유는 후보와 또 후보 캠프가 사실상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를 바꿔 후보를 냈고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패배로 이어진 쓰라린 경험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을 원칙대로 가게 하는 배경이 됐죠. 민주당의 원칙 고수의 결과는 내년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시 본궤도에 오른 민주당의 대선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는 선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제 이준석 대표의 압박 면접을 거쳐서 16강의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전직 아나운서에서 TV 예능 출연자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 가운데 최연소 참가자죠.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16강에 오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김민규 군 연결해서 어제 면접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본인의 희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규 군 나와 계시죠? 네, 김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5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16강 16명 안에 진출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죠? 예, 축하 감사드립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만 예. 18세입니다. 네, 만 18세. 수업은 오늘 끝났습니까? 사실 수업이 4시 정각에 끝나는데요. 예. YTN이랑 인터뷰하러 간다고 하니까 좀 예.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예,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연소 참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변인 토론 배틀에 지원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대변인 토론 배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대표께서 들고 나오신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른정당 때부터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이 대표님의 정견에 정확히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사실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의 입장에서 지원 자체를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기존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청소년이나 소수층들이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목소리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거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당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친구들,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의견,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입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학생 입장이나 또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 피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교육이나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마땅히 일정 활동에 참가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이런 기회가 부여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 배틀 과정에서 대부분 이준석 대표가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압박 면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질문은 대변인으로서 당론과 개인의 정치적 식견이 상충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당론과 자신의 생각과 충돌할 경우가 있죠. 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임을 피력했는데요. 사실 대변인의 자리는 최고위원회의나 당내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 의정 결과를 정제된 언어로 타당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수행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정치적 식견보다는 당론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현재 여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주력 공약으로 밀고 계시는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관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기본소득 자체도 가계의 명목임금을 증가시켜서 총수요 진작의 효과를 견인한다는 점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으로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뉴스 많이 보십니까? 좋아합니다. 상식이 아주 풍부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토론 배틀 지원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정치 성향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 정당으로 통하고요. 이 보수 정당 대변인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기회에 대해 민주적 의사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당위라고 생각한 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당명 변경 전에는 강경보수라는 한정된 프레임에 씌워 있었지만 이게 여러 당 외의 인사들을 영입하고 또 이준석 대표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당의 혁신이 바람을 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자체의 넓어지는 스펙트럼과 국민의힘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실 젊은 층,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당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까? 친구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인 시결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정론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상당한 변화. 그 상당한 변화에 이준석 대표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사실 요즘 정계에서 최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효과, 즉 이 대표님의 당선 이후에 젊은 정치를 표방하는 이 새로운 기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정부 여당 민주당에 대한 청년 지지율이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허탈감이라고 봅니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게 그렇게 아프다고 하잖아요. 예. 사실 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 이후에 청년들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작된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했던 청년들이었는데 이 기대했던 만큼의 여당의 성과가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득권층의 특권이나 여러 윤리적인 결함 그런 것들을 묵도하면서 이 정부와 여당에 걸었던 큰 기대가 오히려 반사 효과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민규 군도 처음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이었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 이후에 이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박성민 그 청와대 청년비서관 논란이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예.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이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이준석 대표께서 이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점이었는데요. 네. 예, 이철희 정무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박성민 비서관님의 능력이나 자질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이 대표님이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아직 그 비서관님께서 가시적인 정책이나 행보를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위법성이 없는 인선 사항을 갖다가 무턱대고 여당의 라인이라 불공정하게 인선이 진행되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예. 그 정무수석님께서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 능력과 성과로 평가되는 사회가 우리 네. 보수정당이 표방하는 그런 사회라면 예. 박 비서관님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임기 이후로 유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신중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대변인직에 임명이 된다면 당 일정에 동행도 해야 되고 또 언론과의 창구 역할도 해야 하는데 학업과 병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 면접에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셨던 질문인데요. 예. 사실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학교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대변인직에 임명이 된다면 그 점은 당에서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고요. 예. 어제 면접 보러 국회사당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단독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 2명에 상근 부대변인 2명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토론 방식으로 대변인을 뽑는 것에 대해서 진짜 능력 있는 대변인을 뽑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차용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지금까지 여의도 내나 여러 가지 국회 활동들을 보았을 때 이 사실 공정한 경쟁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줄서기 그런 연줄에 따라 진행되는 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제1야당 기득권층을 대변한다고 그동안 프레임이 씌워왔던 보수 정당에서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프레임 하에 그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겠다는 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 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공정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뽑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앞으로 진정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국내 정치에서 보수가 외면받은 이유가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들이나 이 시대적 과오들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던 태동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받는 보수, 진정한 보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아젠다를 통찰해서 명확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합리적인 모습을 보수가 표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기존의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약자와 소외계층을 의정을 통해 포용하고 그리고 경제와 안보라는 전통적인 아젠다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인권, 노동 등과 같은 다양한 의제에 새롭게 접근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정한 보수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리 정치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싸우는 정치밖에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온 국민이 공감하시겠지만
여당의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날 수 없는 것처럼 여야가 합치를 해서 정말 이상적인 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예.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야당이 힘을 크게 쓰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뭐 여당의 입법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어느 정도 키워서 여야가 합치를 통해 이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인 국정 운영. 만약에 대변인으로 뽑히게 되면 그 역할,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토론 배틀 16강에 진출한 최연소 진출자입니다. 김민규 군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성남시 어학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고양시에 있는 어학원으로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정부시 어학원에서도 하루 만에 10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학교와 학원가에 감염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어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어학원은 현재 폐쇄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19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지난 23일 외국인 강사 2명이 처음 확진된 뒤 수강생 17명으로 이 감염이 번졌는데요. 수강생들은 모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입니다. 확진자가 일산 지역 6개 초등학교에 걸쳐 있고 서울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포함돼 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이 어학원 강사와 수강생 등 97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양시청은 많은 학생이 한 교실에 있는 환경에서 수업하며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데다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틀며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강사들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성남시 어학원에서는 지난 22일 학원 강사가 가장 먼저 확진된 뒤 어제 하루에만 25명이 추가되며 누적 53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은 학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입니다. 처음 확진된 외국인 강사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술집에 다녀온 뒤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며 책상 사이에 가림막은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식사하며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성남과 고양 두 어학원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72명에 달합니다. 네, 그곳 말고 다른 학원과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어학원에서 이틀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나온 의정부시 학원은 모두 2곳인데요. 외국인 강사 각각 1명씩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학원에서 오늘 확진자 10명이 추가되며 누적 11명이 됐습니다. 강사가 6명,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이 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 4곳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20일 학생이 처음 확진된 뒤 누적 6명이 됐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음악 연습실로도 감염이 번지며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전체의 11%를 차지해 확진자가 36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129명이 학원과 교습소 관련 확진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어학원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269명으로 20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일 277명까지 치솟은 이후 200명대 안팎을 오르내렸지만 지난 20일 236명으로 늘어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고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난 23일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대중문화 공연 관객 제한을 100명 이하에서 4,000명까지 완화한 가운데 내일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문화 공연이 열립니다.
민트페이퍼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울올림픽공원에서 하루 관객 4,000명이 참석하는 야외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야외에서 대규모 대중문화 공연이 열리는 것은 1년 8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가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다음 달부터 임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과 구미, 광주 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8세부터 59세까지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이 대상이며 모더나 백신이 공급됩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주식시장은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3,300선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1월 7일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한 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3,300선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했던 작년 3월 19일 종가 1,458.64와 비교해서는 15개월여 만에 무려 1,844포인트가 급등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50억 원, 5,88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8,1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3,300선 고지에 오른 데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데 따른 투자 심리 회복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49% 올랐는데 증권가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도체 실적 개선에 힘입어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59%, 2.26% 하락해 15만 4,500원, 41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49포인트, 0.05% 하락해 1,012.13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500을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3,7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한 간부가 성비위 등으로 감찰받던 중 일주일째 행방불명돼서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같은 부대의 다른 간부도 성희롱과 갑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같은 부대 간부들이 성비위 등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한 명은 실종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양주에 주둔하는 육군 제8사단입니다. 이곳 간부 2명이 성비위 혐의로 잇따라 감찰을 받은 건데 현재 행방불명인 간부는 A준입니다. A준이가 받는 혐의는 여러 개입니다. 우선 업무 시간과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여성 군무원 등에게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간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군 당국이 간부들 회식과 사적 모임을 제한할 때 회식을 열고 2차로 유흥주점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부대 측에서 지난주 감찰을 진행한 결과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준이는 지난 18일 오후 2시 10분쯤 부대 인근의 등산로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고 부대 측은 현재 장병들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대 B중령도 감찰을 받았습니다. 여성 군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대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인데요. 이 과정에서 B중령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선 부대 측이 내부 징계만 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육군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즉시 B중령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치하고 사단과 또 상급 부대인 작전사 감찰실에서 잇따라 감찰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향후 군검찰의 추가 조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특히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던 간부들이 모두 자리로 옮겼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이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차장, 부장급을 뜻하는 고검 검사급 652명, 또 일반 검사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승진 전보 인사입니다.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조직 개편안과 맞물리다 보니 인사 규모가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에 조화를 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 전문 검사, 우수 여성 검사를 발탁해온 기존 인사 기조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다음 주 금요일인 7월 2일자인데 검찰 국무회의 통과 이후로 예정됐습니다. 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특히 권력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겼다고요. 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권력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중간 간부들의 보직 변경입니다. 모두 교체됐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성원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을 이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이른바 청와대 말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함께 박범계 장관의 참모진이었거나 친여성향으로 분류되어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특히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범계 장관의 임역할을 맡았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차장 검사를 맡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했던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3차장 검사, 그리고 반부패 수사부를 이끄는 4차장 검사에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또 이문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사실상 영전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이 아닌 고검으로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신자용 부산 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장은 선임 부서인 반부패 1부장으로 수직 이동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출석 그리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던 중간 간부들의 교체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연속성을 갖고 가는 것이라면서 과대하게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한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셨는데 전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향에 따라 자리가 갈렸다는 지적에는 언론과 인사 재청권자의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면서 나름 조화와 공정, 균형을 고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앞서 오철희 기자의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과 딸의 사파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딸 조민 씨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우선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오면서 조 전 장관이 취재진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묻자 곧바로 이렇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독히 전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따님이 오늘 출석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조 전 장관은 그제 자신의 SNS에 문제 기사를 언급하며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오늘 기자들 앞에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3인조 혼성절도단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쳤다는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의 사파를 사용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은 면피성 사과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 자체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정에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나왔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이 열렸는데요.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조민 씨 등 자녀들의 입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조민 씨는 법원에 증인 보호 신청을 해서 오늘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조 씨는 증언 거부 사유를 얘기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조 씨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자신이 증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였고 어머니인 정 교수는 눈물을 애써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준비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모든 신문에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조 씨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발표가 됐죠.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의 전원 교체가 됐고 앞으로 이 정권 수사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중앙간부급 인사가 대규모로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고요. 오늘 실제로 팀장급, 차장급, 부장급 포함하니까 662명입니다. 대규모 인사가 맞습니까? 아주 대규모 인사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검사들이 이제 훨씬 많잖아요. 예. 간부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 예. 중간 간부급, 그러니까 허리에 해당하는 건데 네. 특히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그러한 간부가 이제 차장, 부장이거든요. 예. 근데 차장, 부장을 662명이나 대거 인사를 했다는 것은 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부장 차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대거 인사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네. 이것은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축소됐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직제 개편안에 의하면 결국 일부 형사부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냥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이제 인사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위한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직제 개편안과 관련돼서 대거 중간 간부급이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군요. 예.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주요 정권의 정권 수사팀장이 모두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그 이제 하시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 개편안이 됐기 때문에 수사팀장이 됐건 관여한 중간 간부급들은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저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저런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 이동을 보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결국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팀장급들은 전부 다 이번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예. 야당이나 또 뭐 그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방편의 인사가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김학의 출근 금지 수사 의혹, 또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이죠. 그리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용구 택시 폭행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모두 정권 수사이긴 합니다만 이미 수사가 끝나고 또 기소돼서 재판에 들어간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부는 들어갔는데요. 예, 예. 이 수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돼서는 예.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대검에서 보류를 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수사를 다른
팀이 와서 다른 간부가 와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자기 사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 사건일 때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하는데 이게 남의 사건이고 또 수사 자체가 현 권력과 관계된 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와서 이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와 관련된 수사들은 이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인사 중에 이문정 대검 연구관 인사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무부로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인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친여 성향이라고 분류가 됐던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좋은 자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든지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이문정 검사 전형적인 그 한명수 유증모의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법무부 대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리더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의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사건에 굉장히 앞장서서 구설수에 올랐던 박은정 검사, 검사도 사실은 법무부에 있다가 서울의 지청 중에서 제일 지청으로서 규모도 크고 요직을 할 수 있는 성남지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로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있잖아요. 그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도 야당으로부터 정부의 코드에 맞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다 해서 청문회 때부터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됐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도 사실은 이제 정부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검사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번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됐는데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도 다 이전부터 현 정부 또 법무부와 굉장히 그 성향이 같은 이런 검사를 평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별로 없는데 가장 수사의 권한을 그래도 갖고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2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전과 달리 윤석열 총장 체제와 달리 대검이랄지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반부패 수사부 이런 것을 차장을 비롯해서 다 현 정부가 거의 장악을 했다. 그래서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사였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호수 검찰총장의 역할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네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제 검찰 내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검사들이 비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 법무부 장관인 박홍기 장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검찰은 거의 이제 정리가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지만 이게 사실 이게 정권 말기잖아요. 그럼 정권 말기에 검사들이 사실 정권의 충성을 꼭 한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인사는 뭐 자기 본인들 입장,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들 시각으로 보면 잘 됐다고 인사일지 모르지만 정권의 말기 때문에 또 돌출 변수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재판도 주목을 받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거든요. 뭐 조선일보 사파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사과를 하고 사진을 내리긴 했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굉장히 오늘 아주 격앙되게 이제 조선일보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기자가 이제 3년차 된 기자가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매매를 유인해서 절도한 3인조 이런 제목을 딱 달고 거기에 글을 쓰고 거기 사파를 넣었는데 사파에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사파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저희 같이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 사파를 보면 조 전 장관을 연상케 해요. 조 전 장관의 딸을 연상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와 관련된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기사에 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인두겁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극단적 언어까지 쓰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거죠. 오늘 재판장에 나온 길에 이제 조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발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 이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겠다고 오늘 예고를 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조선일보와 그 기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데 사실 뭐 형사소송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걸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건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또 이게 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파 자체가 정말 조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 딸이라고 이걸 인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저 사파 자체만 가지고도 과연 명예훼손이 되느냐, 모욕이 되느냐, 네. 약간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기자의 고의성과 관련된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가 고의적으로 한 거냐, 지금 그 저 사파를요, 그 기사를 쓰면서 만들어서 쓴 게 아니고요. 예. 전에 조국 흑서를 썼던 서민 교수의 글에 들어갔던 사파를 예. 다시 가져다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파를 쓰려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도 고의적이다 보면 당연히 법적인 뭐 책임을 져야 할 거고 예. 또 과실이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 또 다른 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네네. 그리고 이 사파가 LA 조선일보에도 게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조금 더 좀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그럴 보세요? 가능성은 이제 배제는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파가 조국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딸인 조민 씨라고 이렇게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파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국민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이랄지 아니면 민사상 법정 책임에 확실히 되느냐 그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법적인 쟁점으로 이게 소송을 가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고의성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기사를 승인한 또 관리 감독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언론에 의하면 이 기사 말고 작년에도 어떤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상할 수 있는 예. 그런 사파를 썼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조 전 장관 관련된 사파를 보고 네.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예. 근데 만약에 또 이전에도 또 그랬다고 하면 이제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사실은 그런 사파를 이제 기자가 실었다 하더라도 이제 데스크에서 그 데스킹을 걸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 법적인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언론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간부, 중간 간부 인사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경선을 해보면 알까. 제가 꼼잡는 매다 조정동의 그 초롱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 경선 일정을 놓고서 격한 내부 갈등을 겪은 더불어민주당. 현행 규정대로 오는 9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주자들 측에서도 이 지도부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경선 일정을 둘러싼 내용은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데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설도 이어지면서 야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그동안 내용이 깊었습니다. 네. 경선을 연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오늘 결론이 빨리 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 쪽이 한판 승을 먼저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원칙대로 주장 9월에 하자라고 하는 쪽이 22명이었고 연기하자는 사람이 66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훨씬 연기론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하기로 한 거는 역시 당내 어떤 이재명 파워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다라고 보입니다. 아, 이재명 지사 측의 파워.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네.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실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좀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 며칠, 아까 하루 사이에 다 입장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역할을 했을까요? 연기론이 거셌지요. 이해찬 전 대표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크게 보면은 이재명, 송영길, 이해찬 삼각 커넥션의 승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6개월 넘게 1년 가까이 지금 여론조사 1, 2위를 다니고 있는 선두주자 아닙니까? 거기다 송영길 대표, 모든 결정권을 지고 있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이재명 지사하고 독대를 해서 뭔가를 하는 쪽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대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최근에 두 사람이 가깝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최근에 고문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고문 중에 핵심 한 인물이 이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광장이라는 조직을 최근에 이재명 전 지사에게 전부 넘겨줄 정도로 이재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 1, 2위에 당 대표의 실세, 파워 있는 친문 좌장 이 삼각 세 사람 힘을 합하면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전임 원장님은 이재명 지사 측의 한판 승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 일정을 원칙대로 지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상임 고문단 등의 조언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10분 중 후보 53분과 건강상 이유로 통화 어려운 이용 의원님 빼고 나머지 6분하고는 진지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분이 이 당헌 당규를 통과시킨 이해찬 전 대표님이셨는데 이해찬 대표님 말씀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미리 특별 당규를 만든 것이다. 논쟁이 없도록 1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존재가 별로 없었다. 그때는 이낙연 후보님이 거의 대세론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각 후보 캠프의 회람을 거쳐서 만든 안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처음에는 반발했는데 바로 또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바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지금. 유일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데 연기론을 주장했던 대권 주자가 6명 아니었습니까? 6명 뭉쳐서 만약에 경선을 보이콧을 주장한다면 그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비문 좌장격인 송영길 대표 그리고 친문 좌장격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판을 뒤들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럴 바에는 빨리 이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당내의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빨리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지사와 정세균 총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빅3 말고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 대권 레이스에 공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당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윤 갈등 한참일 때 좀 뜰 때 뭐 반사체니 발광체니 그랬잖아요. 네. 지금 조금 더 빛을 윤석열 총장한테 좀 더 쏘여 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권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거의 완패하다시피 해서 사실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조금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저렇게 하는 게 전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렇게 출마 선언하니까 일각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하시고요. 저는 개의치 않는데요. 또 뭐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또 보이죠. 법무부 장관이 제가 근거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 대표도 지냈고 당의 중요 고비마다 헌신해온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뭐 속에 없는 말씀을 자꾸 견제심리상 하는 것은 뭐 조금 당내 원로로서는 앞으로 안 하시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서른 의원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추 전 장관은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견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최근에 본인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등판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총장이 이제 친노 핵심인데 정치를 좀 깊이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윤 갈등에서 완패해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숙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게 추미애 전 법무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상당히 곤란한 난처한 입장, 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만약 이대로 본인은 물러나면 사실 정치 미래가 없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 입장에서는 어떤 폭풍을 하든 비바람이라든지 흙탕물이 튀더라도 일단 돌격 앞으로하는 것만이 다음에 미래가 있을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겨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향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상당히 독한 마음을 먹고 지금 돌격 앞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 대선도 보겠지만 그 이후 그렇습니다. 뭐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민주당 대선 시계는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9명 정도 되는데요. 예정대로 9월 10일까지 뽑으려면 다음 달 컷오프가 있게 됩니다. 자, 9명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까지 9명입니다. 이 가운데 컷오프로 일단 6명을 추리게 되죠. 누가 6명 그 안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3명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3강 들어가는 확실한데 나머지 6명 중에 3명이 이제 탈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6명이 대부분 지금 5%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이변이나 어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6명 압축되면 그 다음에 후보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호남에 기반을 두고 지금 양강 2위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두 사람이 단일화 여부가 하나가 중요한 변수고요. 단일화 여부요?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하거나 어느 쪽 한쪽이 또 우월적 입지에 서거나 두 사람의 어떤 판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친문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비문의 중도층의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문 강성층은 이미 그때도 말씀드린 4분 5열로 한 4-5가지로 갈래가 나눠졌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더 이상 어느 특정인 후보에게 몰아줄 정도의 단계를 지나서서 이미 여러 후보별로 다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오히려 온건 중도의 당원들이 어느 누구에게 몰표를 주느냐가 중요한 앞으로 6명을 판가름하고 그 6명 이후에 나머지 후보 최종적인 경선까지
결과까지 저는 판가름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지지율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볼까요? 홍준표 의원 어제 15개월 만에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야권의 대권 데니스에도 이제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 의원 복당하자마자 윤 전 총장 또 추 전 장관 겨냥하면서 저격수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마다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좀 약간 꼰대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바꾸라고 해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 싫어하는 건 안 하도록 해야죠. 근데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다 훑어보고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국정 운영 능력과 그다음 도덕성 문제. 그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람이 정권 거처의 적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윤석열 총장도 좋죠. 반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아직 등판도 안 했으니까. 배송 주문도 안 했잖아요. 배송 주문.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거꾸로 당했죠. 꽝 잡는 매가 아니라 매에 잡히는 꽝이 돼버린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데요.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제 비유법을 많이 쓰는데 어제 복당하면서 맏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계모 때문에 못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모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모가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 계모는 본인의 공천을 주지 않았던 황교안 전 대표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모는 본인이 입당하는 데 막았던 이제 김종인 전 무소속으로 비대위원장. 당선돼서 복당하려고 했더니 막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그러니까 계모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계모들이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품이 배송되면 집에서 훑어보고 흠집 있으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신상품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윤석열을 겨냥하는 것 같고 잠재적인 신상품은 이제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배송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아직 주문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이제 출마 선언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다는 것을 주문도 안 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역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특유의 톡톡 튀는 코카콜라 같은 이제 그런 말솜씨가 유감없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이미지를 많이 바꾸려고 하나 봐요. 뭐 꼰대스러운 거 아니냐는 지적에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바뀝니까?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바꾸려고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 대권 도전이라고 했고, 그리고 강성 좌파나 강성 우파라든지 강성의 어떤 양극단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성 보수 이미지를 깨고 버리고 이제는 이제 정통 보수의 입장 이미지를 강화해서 어떤 중도의 이미지 있는 후보와 같이 연대해서 정권 집권을 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도 삼합 정치를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화합, 통합 정치, 그다음 연합 정치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저격수에서 이제 소방수. 이미지를 이제 대변신을 해야 되죠. 홍준표 의원이 얼마나 변신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의 복당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일단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당내 여전히 우려는 합니다. 약간 강성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 의원의 복당 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우려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권투라하면 뭐 화끈한 인파이터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복싱보다는 격투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란하죠. 복싱보다는 격투기 스타일이다. 격투기 스타일입니다. 우리 요란하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도 지금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불안감 느낄 수도 있겠고 아마 다들 바짝 긴장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격투기 선수의 그런 활발함과 막 치고 들어가는 인파이트 스타일이 당과 본인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홍준표 대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본인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걸 잘 해놓으면 당이 한 역동성 에너지를 불어넣을 거고 아니, 자칫하면 또 옛날에도 말말 시비 이런 논란이 또 휩쓸리고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본인이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빨간색 넥타이만 매다가 최근에는 또 파란색 또 푸른색 넥타이로 매면서 본인의 이미지 변신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수 여사 예방을 했는데 호남 갔고 제주 이어서 광주 가 그다음에 봉하마을까지 광폭 행보인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꽤 도움이 된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 지역이 상 진보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광주 5.18, 제주 4.3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의 핵심적인 본산 세 지역을 본인이 쭉 도는 건데 일종의 말하자면 서진 전략의 일환이죠. 말하자면 중도 확장 전략인데 그 성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건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건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지금 일정을 해내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뭐 비교적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제 중진들하고 조화 이 부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2주 동안의 평가를 한다 보면 저는 상당히 아주 양호하다,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데요. 또 거기다가 출마를 좀 고심하고 있죠. 최재형 원장. 근데 이 두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YTN에 출연해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그게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다 당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대통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집단에 확신도 없이 뛰어들어가서 같이 경선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뽑고 제3지대에서는 제3지대로 후보가 나와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야 야권 단일 후보?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라고 봐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시에 같은 버스를 타고 경선을 하자라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프로답게 저는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입당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경선 전에 입당하느냐 후에 입당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입당하더라도 가능한 한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내부의 당 기반이 탄탄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단일화하기를 바라는 거죠. 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빨리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해야 경선을 해야 흥행 효과가 난다는 거고 외부에 들어간 사람 우리 들어가면 뻔하게 질 텐데 당내 기반도 없고 뭐하러 일찍 들어가느냐. 결국 나중에 우리가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선 룰입니다. 경선 룰. 그러니까 만약에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 일반 민심으로 경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어떤 형태로든 당원들을 반영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망설이겠죠. 몇 프로 반영합니까?라고 이리저리 재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입당 시기가 결정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논의는 사실은 그냥 겉도는 논의일 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대권 도전 선언할 때 아마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최진 원장께서는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입당 시기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정치권 이슈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고갈이 대두되던 때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 성장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린 크로스 하면 코리아, 즉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그린 크로스 녹색 성장 정책을 내팽개치고 지워버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문정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P4G 예. 이것도 녹색 성장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P4G의 플레임 알고 계시죠? 뭐 하여튼 좀 P로 시작되는 단어가 4개 있고 P로 시작해서 G 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포스터에 보게 되면은 그린 크로스가 빠져 있어요. 그린 크로스를 갖다가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뺐을까 유감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녹색 성장이라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 이름에도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병기함으로써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해 오신 또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해 오신 그런 가치들이 정책적으로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녹색 성장에 대해서 고군분투 해왔던 거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요. 예. 인정하십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 녹색 성장 기본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개성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아니 녹색 성장 기본법 폐지를 전제로 해서 올라온 법들입니다. 법 내용은 보게 되면은 녹색 성장 기본법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수 뭐 그레이드 된 거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찰로 아니겠습니까? 기본법 중에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왜 돌아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거죠. 저는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이란 걸 같은 어떤 가치와 정책적 목표로 넣는다면 이 법안의 이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뭐 의원님 법은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 중반쯤 되니까 총리께서 녹색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주 출신 투톱이니까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제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인 의붓 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13살 의붓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A씨.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나요?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펼쳐졌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 왜 때리셨나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딸이 체구가 왜소했던 만큼 A씨의 폭행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대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는지 또 숨진 여중생의 동생 2명도 학대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친아버지가 A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하기까지 2시간 정도 신고가 늦었던 이유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 여부와 남은 2명의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여중생의 사망 원인과 상습 학대 여부를 밝힐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옵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학대와 고의성의 여부가 입증되면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가 수업 시간에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서양어 대학 A 교수가 지난해 2학기 회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성폭력 관련 내용이 담긴 책 전반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늑장 축소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갑수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국방부는 검찰단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갑수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면서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용두동의 한 LPG 충전소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청은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근처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아직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부산 남남동에 있는 절개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2시간여 전부터 돌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근처에 있던 건물 직원들은 미리 대피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절개지 붕괴는 오후 3시가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의 경기 지역 전세 시장 불안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현안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집값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의 집값이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는데. 자,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1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0.35% 오른 네.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최근 몇 주째 주간 변동률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12년 한국부동산원이 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연일 상승세에 뭐 금리 인상 예고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아파트 시장에 최근에 매물 잠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특히 6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 때문에 처분이 더 어려워지고 장기 보유에 돌입하는 이제 보유자들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서 매도 우위의 호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추가 상승 기대를 하는 수요자들 혹은 전세 불안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수요자분들이 간혹 거래를 할 때마다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세가 서울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서울의 상승세가 수도권까지도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같은 예. 경우는 재건축 지역 대표적으로 노원구 같은 예.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재건축 지구들이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뭐 안양이라든가 의왕, 뭐 시흥, 안산 같은 경기 지역의 교통호재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수도권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전세 매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단은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사용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도 덩달아서 따라 오르는 경향을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가면서 네. 전세 시장 역시 아파트 중심으로는 역세권 주변에서 신규 매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나서 매물이 한참 부족하다가 올해 1분기 지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어서 온라인 집계하는 민간사들의 통계에서도 계속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네. 전세 수급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를 찾는 분들은 많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 간혹 거래되는 신규 전세 계약에서는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재계약하신 분들의 계약 가격하고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전세 가격이 뭐 50% 1년 만에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또 같은 평형인데도 전세 가격이 지금 달라요. 네, 그런 맞습니다. 곳들이 많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계약 아니면 새로 이제 첫 계약을 하신 경우에 계약 가격이 시세하고 굉장히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의 유사 평형에서도 가격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러한 격차가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이 나가고 새로운 계약이 될 때에는 2년 후나 이제 4년 후 계약에서 다시 오를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의 격차도 문제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1년 동안 거의 50%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 통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하남, 용인, 화성 등지가 1년 동안 거의 50% 육박하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지역들은 서울의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고 물건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을 좀 벗어나서 가깝게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찾는 수요자들이 계속 유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하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통계상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또 사전 청약을 염두에 둔 이주 수요들이 미리 이제 의무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찾아서 이주해 간 경우들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은 게요.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제 전세 매물이 없고 또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또 경기도로 전세를 찾으러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기도도 전세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권 특히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반포나 노량진 같은 재건축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먼저 움직인 지역들이 가격 상승세를 먼저 보였고 그 흐름이 서울 외곽 그리고 현재는 경기 인천 지역까지 퍼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점도 이런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올해 입주 예정 집계된 물량이 3만 호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남아있는 입주 예정량이 한 8만 가구 정도인데 예년에 비하면 한 25% 정도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 시장에서 좀 싼 전세 찾기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입주하는 곳에서도 이제 실거주 요건을 따지는 대출 규제라던가 양도세 규정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전월세를 잘 내놓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서 과거에 비해서 입주도 부족하지만 입주를 해도 신규 단지에서 전월세 물량 찾기가 여전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급도 많이 늘리고 그런데 일단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 같은데 공급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청약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공급이
좀 여유로워지는 건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사전 청약이 한 3만 가구 정도 7월부터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물량에 사전 당첨이 되셔서 입주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면 내 집 마련이나 구매하시는 수요자들은 조금 분산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분들이 실제 입주 완공이 될 때까지는 또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수요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게 3만여 가구라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지구,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4년께부터 소규모 택지에서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5년은 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이나 하남 교산 그리고 남양주 왕숙 같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3만 호 중에 한 10,000채가 조금 못 되는 물량이고 나머지 중소규모의 수도권 위치한 택지들에서 한 2만 가구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건데 조금 빠른 지역들은 규모가 작은 곳들은 한 24년께부터 완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24년이요? 그럼 3년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서의 수요 분산이 여전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특히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알아보신 분들, 수요자분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신혼희망타운이라던가 뭐 신혼부부 다자녀 같은 특별 공급 물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40대 후반 뭐 이런 신혼부부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또 혜택이 덜 돌아가는 상황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더라도 전세를 계속 옮겨야 되거나 혹은 전세를 찾기 힘들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계속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요가 그렇게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공급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애 셋이 아니면 사실은 청약 점수가 안 된다. 그래서 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보면 공공 분양에 대해서 청약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특권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혹은 이제 앞으로 1년 이내에 결혼하시게 되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긴 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자녀 수 같은 걸로 점수를 따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생애 최초 같은 추첨제 물량이 있는 특별공급 등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전청약 공급에서 신혼부부들 대상 물량이 좀 월등히 많다 보니 이런 것들에 불리하신 분들은 사실은 사전청약 보다는 좀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최근에 서울의 강남권 청약에서도 이제 가점 84점 만점 사례가 나오면서 굉장히 열긴데 이렇게 좀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84점 만점이면은 그 가족 수가 몇 명이에요? 부양 가족 수가 본인 빼고 6명 이상 되셔야 되고요. 본인 빼고 6명 이상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기본적으로 7명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거고 청약 통장 가입하신 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있어야 만점이 되시거든요. 35점, 32점, 17점.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달성 어려운 점수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강남권의 소위 로또단지라고 불렸던 단지 사업장에서 만점 사례가 나와서 이렇게 좀 가점이 월등히 좀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민간 분양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유망 지역에서 청약을 하시되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뭐 분양 가격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면 되고 신혼부부나 이렇게 좀 공공분양에 유리하신 분들은 사전 청약을 좀 검토해 보시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현안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방역당국의 계획에 발맞춰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대기업들도 접종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당국이 사업장 내 부속 의원이 있는 곳에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 대기업들이 자체 계획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말부터 임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과 구미, 광주 등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이 대상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27일부터 4주 간격으로 사내 병원에서 1, 2차 모더나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8월 초 정부에 만 18세에서 59세 대상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집단 면역 조기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에 백신을 공급해 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사업장 중에서 그 부속 의원이 있어서 자체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의료시설, 의료 인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백신을 공급해서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 공장 3곳과 기아 공장 3곳 등에서 자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등 다른 대기업들도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짜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비상 대응을 지속하면서 가슴을 졸였기 때문에 자체 백신 접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명이지만 100명 가까이 행방불명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애미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1시 반쯤 요란한 굉음과 함께 12층 아파트의 한쪽 구조물 전체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뒤에 촬영된 영상엔 믿기 어려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코니부터 아파트 깊숙한 부분까지 마치 잘려나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고 전에 촬영된 화면과 비교하면 건물 왼쪽 발코니 3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아파트 건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2단 침대와 의자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고 에어컨 실외기들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 구조팀은 건물 안에 갇혀있던 주민 약 40명을 구조했습니다. To summarize, we had a 12-story, 136 unit apartment complex that had sustained a partial collapse. The northeast corridor of the apartment had collapsed, approximately 55 apartment units.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인명피해 규모 역시 매우 유동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붕괴된 부분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를 면한 주민들은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몸소리를 쳤습니다. Basically, our unit, like the whole other side of the building collapsed. We don't even have like the unit anymore. It doesn't exist anymore. We weren't sure what was even happening yet. And then when we got down to the garage and saw the water, we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here.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는 해변에 있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1981년에 건설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1990년대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는 해당 아파트가 1981년에 완공된 뒤에 90년대에 연간 2mm씩 침하했다는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연구팀의 지난해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또 2015년엔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는 등 부실 관리로 소유주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최근엔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인비가 LPGA 투어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인 여자 PGA 챔피언십 첫날 경기에서 환상적인 퍼팅감을 선보였습니다. 8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향해서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박인비는 8번 홀 치명적인 트리플 보기 실수를 신들린 퍼팅감으로 만회했습니다. 10번 홀 5m 넘는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구더니 11번 홀에서도 비슷한 거리에서 귀중한 파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악보는 20m 거리를 남긴 마지막 18번 홀 버디 시도였습니다.
That's a pass. Oh, it's tracking. It's in B. Park showing off with a putter blade again. That is quite a finish to get into red figures. 환상적인 버디에도 특유의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박인비는 인터뷰에서 거리 측정이 어려워 두 번의 퍼트로 끝낼 생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Yeah, I mean that was really a magic. I mean, I thought I had too much speed on it. I was, really wishing it to sit, but it just, sit with the pin. So. 선두와 니타차 공동 23위로 8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한국 선수 중에선 이정은이 3언더파 공동 3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가운데 최근 슬럼프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인지는 최훈정과 함께 2언더파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PGA에서는 필 미켈슨이 절정의 퍼팅감을 뽐냈습니다. 9번 홀 19m짜리 버디 퍼팅. 마지막 순간 오른쪽으로 휘며 홀컵을 찾아가는 공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Look at this putt. Are you kidding me? That might be the longest putt he's made this season. 미켈슨과 함께 플레이한 폴 케이시는 그린을 놓친 파3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그대로 버디로 연결해 갤러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맑은 서울과 달리 강원과 경북, 전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도 남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경북 서부에 최고 4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